이 강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복지사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유형과 복지국가를 살펴보고요. 이어서 사회적 경제의 해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회에 살았던 옛날 사람들은 공동체에 소속되기만 하면 삶의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유해적 상황을 제외한다면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삶을 영위했습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한 삶이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크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 산업문명 속에서 인간들은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풍요를 누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업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질병, 재해, 노령과 같은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벌어놓은 재산이 없다면 삶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이러한 위험들은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가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되게 발생하는 위험이자 사회 전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위험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위험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각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는 것이 19세기 말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고 결국 복지국가의 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복지국가는 노령, 실업, 질병 재해와 같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2차적 소득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학교, 보육시설, 병원, 공공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추가됨으로써 선진국의 복지국가는 국민들에게 삶의 안전을 나름대로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경제적 불황이나 재정 위기 등이 본격화되면서 선진국 정부들은 복지국가의 규모와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복지 서비스의 핵심 제공 기능이 민간으로 이양되었고 사회적 경제 영역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파트너로서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가 1998년 성장과 복지의 균형 및 생산적 복지를 기치로 내걸고 복지제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파트너로 일부 참여했지만 그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2010년대부터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고령화, 인구 감소, 인공지능의 출현,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일과 생활과 관련한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는 새로운 방식의 노동,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만남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맞설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기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표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주기별로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들과 현재 시행 중인 복지정책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아동 청소년기의 주요한 사회적 위험은 안전, 보육, 교육과 관련된 위험으로서 이러한 위험은 통합형 아동 안전 보장체계 구축, 보육시설 안전 강화 및 프로그램 내실화 등의 대책이 있습니다. 청년기의 사회적 위험은 교육, 주거, 일자리와 관련한 위험으로서 장학금 제도 강화, 청년 단독가구 주거비 지원, 청년 구직수당 등의 대책이 있습니다. 중장년기의 사회적 위험으로는 일과 가정의 영립, 자녀 교육, 주거, 가족 부양, 실직 및 조기 퇴직과 관련된 위험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공어린이집 증설, 육아수직 확대, 아동수당, 전세자금 저리융자, 직업훈련 강화 등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사회적 위험으로는 노후생활비, 중증질환 및 장애, 고독 등과 관련된 위험이 있는데 노년 일자리 확대, 장기 요양보험 및 치매 관리 시스템 강화 등의 대책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생애 주기가 아니라 전 생애 동안 안게 되는 질병, 장애,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도 있는데 질병 관련 정책으로는 건강보험을 통한 생애 주기별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이 있고 장애 관련 정책으로는 장애연금, 장애인 복지 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있으며 빈곤 관련 정책으로는 기초보장제도 및 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만으로는 충분치 못한 부분들도 적지 않고 정부 정책으로 충분히 포괄되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이나 사회적 필요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사회적 경제는 시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갖게 되는 생애주기별 필요에 대한 유효한 해법이자 복지국가를 보완해 복지사회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부족한 점들도 많고 초보 단계인 경우도 많지만 사회적 경제가 시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각 생애주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동 청소년에게 주는 사회적 경제의 해법을 보자면 정책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또 부모들의 걱정도 큰 분야가 보육 영역입니다. 이용 기간과 관련해서는 아동 학대와 방임, 부실한 급간식, 불안한 위생 상태 등이 지적되고 있고 제도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조금 허위 청구, 서비스 품질 정보 부족, 이용자 선택권의 제약 등이 주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육 문제에 관한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대안은 어린이집 운영은 부모 조합원들이 책임지고 교육은 보육교사에게 맡기는 이런 방식으로 부모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육아 협동조합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경영이 투명하고 아이들과 교사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들의 필요 충족과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교협동조합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으로서 학생들에게 민주적 의사결정, 문제 해결 능력, 공동체 형성, 갈등 관리 등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더불어 사는 시민학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청년들에게 주는 사회적 경제법을 보자면 우선 이들이 청년기에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는 채무 부담, 높은 주거 비용, 오랜 구직 기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청년들은 학자금, 월세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리지만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우며 고리대 사금융의 덫에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맞선 단체로는 청년연대은행 토닥이 있으며 최근에는 예금은 모두에게 개방하지만 대출과 투자는 청년과 청년 활동에 특화하는 특수목적 은행인 청년신협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고시원 등을 전전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민간 주택 시장은 집주인 공급자 중심이고 공공임대주택은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가 제공하는 대안이 바로 사회주택입니다. 청년들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사회주택 단체가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인데요. 이들은 조합원들에게는 시세의 50에서 80% 이하로 주거 공간과 자치적인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중장년층들에게도 새로운 해법이 되고 있는데요. 중장년기의 사회적 위험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자녀 교육, 주거, 가족 부양, 실직 및 조기 퇴직 등이 대표적인데요. 사회적 경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나 고용 불안정 등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그 해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여성들 중에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일자리를 찾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사업자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데 한국 창의 여성 연구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이용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업이 가사, 돌봄, 택배, 음식 배달 등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편의성은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 상권이 왜곡되고 노동 조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자나 지역 이용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 협동조합이 그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의 경우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해법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이 되면 만성 질환에 시달리며 주거, 의료, 요양, 생활지원 등 다양한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노인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고 지역의 활력도 커지는 선순환을 목표로 현재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돌봄, 곧 케어가 필요한 주민이 거주하는 곳에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 인프라가 중요한데 사회적 경제가 그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겠습니다. 자활기업의 재가 서비스, 의료사회적동조합의 의료 서비스, 주택협동조합의 주택 서비스, 장례협동조합의 마을 장례 서비스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여기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한다면 높은 질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은퇴자와 노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과 지자체의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퇴자들에게 실용적 기술을 익히도록 하고 창업을 유도하는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준 희망찬 건설협동조합.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과 공동으로 신중년 사회적 경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졸업자들을 사회적 경제 기업에 취직시키는 모델을 선보인 한국중부발전 신중년 사회적 경제 전문가 양성 과정. 전문직 종사자들이 은퇴 후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전문성을 발휘하고 사회에도 공헌하는 방식인 대덕과학기술 사회적 협동조합. 50대 여성 주민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결성해 마을을 유지관리하며 지역에 활력도 불어넣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인천 만부마을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례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 위험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민주적인 지배구조와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 문화를 의식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기업이나 공공부문에 비해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가 임직원들의 충성도 강화, 생산성 향상, 사업 경쟁력 확보, 다시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메커니즘이 작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소비자의 발언권을 높여주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관계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영리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비해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의 품질이 확실치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용자가 단순한 외부 이용자가 아니라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사례에서와 같이 공동 생산자로 참여하면서 공급자와 함께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서 서비스의 제공 방식이나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정보 유통이 가능해져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도 커지고 직원들의 내재적 동기도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가 우리 시민들이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안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또는 그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와 함께 또는 시민사회와 함께 대안들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가장 중요한 어떤 지역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 경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